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비교적 네, 수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도 좀 간단한 편에 속하죠. 내용이 간단하고 수월하다고 해서 사실 사건이 편한 건 아닙니다. 왜냐? 이 논리 구조가 간단하고 사건 내용이 간단하긴 하지만 검찰의 어거지가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간단한 것으로 검찰의 억지 수준은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입니다. 첫째가 이재명 대표가 저 김문기 씨를 잘 몰라요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MBN과 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는 중에 MBN 관계자가 김문기 씨에 대해서 잠시 묻습니다. 김문기 씨가 그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김문기 씨에 대해 잠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기 씨를 제가 잘 몰라요. 그분이 성남시청 시절에는 잘 모르고 그 뒤에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제가 그분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장 할 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남시장 할 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라고 했던 요 부분을 가지고 딱 문제를 잡아요. 내용을 전체 들어보시면은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성남시장 할 때는 내가 잘 몰랐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시비를 겁니다. 아니, 안다 모른다,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게 인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 아닙니까? 그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내 주관이잖아요. 그죠? 자,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14년에 이 백현동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도 정부, 중앙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백현동 땅을 빨리 팔게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땅을 용도 변경해줬다. 사실 백현동 땅은 성남시 게 아니죠. 중앙정부 땅이었죠. 중앙정부 땅을 팔아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해줘야지 비싸게 팔 거 아니냐. 누가 판다? 예, 중앙정부가 판다고요. 용도 변경을 해주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예, 중앙정부가 이익을 보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용도 변경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압박을 심하게 해가지고 내가 위협을 느꼈다. 그 얘기를 했다고, 예,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합니다. 위협을 느끼고 말고는 내 맘이잖아. 그게 과장일 수는 있을지언정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과장이라고 말한다는 건 몰라도 이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거지 아닙니까? 이게 생 어거지죠. 사실 이걸로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재판을 해야 된다고 이걸 더군다나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식으로 이재명 유죄인데 왜 빨리 결론을 안 내리느냐고 말하는 언론이 이건 개새끼들이에요. 이건 개새끼들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이 승기를 잡았다 말았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서글픕니다. 이건 승기 잡고 말고 할 거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판이 안 돼.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건이잖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닌가요? 에? 자, 아무튼,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매우 유리한 증언이 나왔죠.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에 대해서 나도 많이 들었다라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권석필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성남시 일선 공무원으로부터 이 용도 변경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압력이 들어왔고,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는 위협이 꽤 많이 있었다. 그런 소문이 엄청 많았다. 많이 들었다. 심지어 문책하겠다. 아니, 시장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겠다는 얘기도 많았다. 자, 이런 증언을 당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이 합니다. 이 국장은 지금 상당히 외부 위협과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언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검찰이 이 주변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괴롭혀요. 심지어 아들의 친구,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딸의 남자친구, 주변 사람들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주 가는 미용실까지 수색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언을 한다는 건 이분 역시 진짜 지금 큰 맘 먹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증언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왜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두 가지예요. 유리한 얘기를 하면은 그 공무원은 죽어나요. 그 공무원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전체가 다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상황을 겪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지금 그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알게 모르게 이재명 대표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괜히 지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다 그래, 이재명 대표 욕할 수밖에 없대. 살려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도 이재명 괴롭히기는 그 전통적으로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서 늘상 있어 왔었습니다. 항상 당시 중앙행정부처는 성남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었어요. 당시 지역 언론들, 기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성남시 죽이기 혈안이 돼 있었어. 심지어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형 중앙대지 뭐 아는 거 없어? 이재명 대해서 아는 거 없어? 좀 이재명 한번 털게 좀 얘기 좀 해봐봐. 그렇게 얘기하는 새끼들도 있어서 대놓고 나한테. 응? 그 정도였어요. 당시만 해도요, 이재명 죽이기, 박근혜 정권과 그 다음에 각종 언론, 권력기관들이 이재명 죽이기는 그건 당연한 거였어.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게 거짓말, 그때 이재명 죽이기가 있었고, 그때 위협을 느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 될 거 아니야. 응? 자, 아무튼 이 권석필 국장은 당시 이 같은 얘기, 용도 변경 안 해주면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겠다는 얘기는 간부의 석상에서도 오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 항상 얘기가 나왔다. 이런 소문은 팽배한 상태였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은
늘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따 당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중앙정계나 또는 언론으로부터 이재명은 왕따 당하는 상태였어요. 지역신문 기자들까지 합세해서 이재명 죽이기 하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형 이재명 죽일 만한 아이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숱하게 있었어. 예. 내 이름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라고. 백현동 같은 거는요. 당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백현동 건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위협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였어.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 이재명 죽이려고 괴롭히고 했던 새끼들 이제 와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나쁜 새끼들이야. 정말 더러운 새끼들이야. 아,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우 씨, 나한테 와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야. 경찰 그때 지금은 아니죠. 당시 경찰 정보과 경찰들 나한테 와가지고 요새 그 성남시장 죽이라는 뭐 그런 거 뒤를 좀 캐보라는 뭐 지시가 내려왔는데 뭐 괜찮은 거 없어? 장프로 중앙대 출신이잖아. 혹시 뭐 동창 사이에 떠도는 얘기 없어? 맨날 나한테 묻고 다녔어. 뭐 한둘이가 물은 줄 알아? 그 당시에 이재명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설쳤는데, 예? 백현동은 그때 이재명 죽이려고 꼬투리 잡은 대표적 케이스였잖아.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런 적 없다라고 오히려 이재명을 그거 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이 술 개새끼들 아니야.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새끼들아. 그리고 판사들, 너희들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지들도 소문 다 들었을 거면서 이제 와가지고 모른 척하고 그래. 이게 정말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나쁜 게 요런 거예요. 진짜 나쁜 거야, 이거. 응? 야, 참, 아유, 씨. 아유, 자, 참 더러운 놈들입니다. 아유, 진짜. 자, 아무튼, 그나마 이제라도, 이런 제대로 된 증언이 나왔다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선거법 재판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가을 9월 정도가 되면은 선고가 날 거로 보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에서는 9월쯤에 1심 선고가 날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10월 정도 그보다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걔네들은 자꾸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데 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9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그 연임을 막겠다라는 그런 계산이에요. 이재명 대표 연임을 막겠다. 그 이재명 대표 연임을 막으려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명분 쌓기용으로 9월 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9월 어려워요. 10월, 11월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볼 때 뭐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혹은 또 11월이 됐든 이재명 대표가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선거법 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문기 부분과 백현동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 세 가지씩 전략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문기 부분부터 보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문기 부분, 내가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속의 얘기라고. 알든 모르든 그건 어디가 내 마음속,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문제죠. 이거를 남이 어떻게 알아서 참 거짓을 단죄한다는 말입니까? 안다 모른다는 내 인식이고 내 주관이에요. 그것을 외부에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기억력은 또 더군다나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개인 외부에서 판단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선거법을 가지고 법정에서 판단하겠다 말겠다 이거 자체가 틀린 거야. 내가 안다 모른다 내 마음이야. 내 주관이야.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주관이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주관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참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 그걸 외부에서 어떻게 알 거야? 몰라요 이거는. 아무리 많은 것 아니 여러분 수학책 똑같이 한 번씩 읽었다고 다 수학을 압니까? 같은 사람을 한 번씩 똑같이 봤다고 다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 자, 여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요? 네, 니콜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 한 번 봤다고 다 기억합니까? 기억하는 내용, 분량 다 틀리죠? 기억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기억이 사람에 따라 왜곡이 된다 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억은 개인차가 있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안다 모른다는 본인만 알아요. 그거를 법이 판단을 하겠다? 그거는 개소리입니다. 따라서 이건 애시당초 이번 사건은 법정에 가져와서는 안 될 사건이죠. 두 번째,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거짓. 이 거짓에는 무엇이 있느냐? 학력, 경력, 고향, 기타 어떤 행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안다, 모른다는 행위도, 경력도, 학력도, 출생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법 규제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모른다. 자, 이 네 가지 논리를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김문기 부분에 대처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요, 백현동 부분입니다. 백현동 부분은요, 국회 증언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국회 증언 감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국회 증언 감정은요, 선거법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법상 위증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이재명 죽이기는 실존했고 다양한 형태의 압박과 검찰 수사가 상존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감사, 심지어 당시 지역 한나라당의 위협 등등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반복적으로 발부되는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공문 내용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이 위협을 느꼈다 말았다 하는 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으로 위협을 느꼈다는데 이것에 참 혹은 거짓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재판, 처음부터 재판을 하지 말았어야 될 사건입니다. 이거를 빨리 재판을 끝내지 않는다라고 운운하는 것부터가 웃겼어요. 검찰도 이번 사건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는 아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 막판에 공소장을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지들도 이번에 이 상황이 좀 불리하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요,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이게 재판으로 올 게 아니에요. 이게 재판 올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위협을 느꼈다 말았다, 말 그대로 내 주관이에요. 김홍기 안다 모른다, 내 주관이야. 어떻게 내 주관을 가지고 참 거짓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거부터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위협을 느끼고 말고는 내 주관이잖아요. 에? 내가 느끼는 거고. 아니 한동훈이만 해도 그래. 에? 지는 말이야. 나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그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소한다며.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소한 거 아니야. 무슨 개새끼 아니야 진짜. 지는 주관적으로 느껴서. 진짜. 이제 이런 어거지를 이제 이게 어거지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길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참혹합니다. 그죠, 여러분? 억지를 억지다. 어거지를 어거지다. 이게 과연 재판을 할 문제인가? 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게 마치 이거죠. 조국 대표 아들 쪽지 시험 거기에 그거 좀 도와줬다고 재판을 받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가지고 조국 대표 아들 지도 교수를 미국에서 불러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게 이게 웃기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인 겁니다. 참 쪽지 시험이 뭐라고. 그렇게 따지면은요, 검사 새끼들, 또 한동훈 아들 건 한번 뒤져봐야 돼요. 한동훈 아들, 착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둘째 치고, 한동훈 부인이 그 학교의 그 운영위원이었잖아요. 운영위원인 엄마가 아들 학폭건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엄마가 학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학폭건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된 거였는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제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거 정말 진짜 검사 아들, 딸, 얘네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걔네 애들은 제대로 학교 다녔었는지 한번 탈탈 털어보고 싶네요. 참, 두고 봅시다. 정말 두고 봅시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